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5년 시험 대비 예금 일반 구조와 틀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짧게 찍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강좌의 취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매핑을 통해 가지고 이 뼈대 노트를 구성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조와 틀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정리를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론 강의랑 달라요. 이론 강의는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찝어주고 이 디테일한 부분들에 신경을 썼다면 요 이제 구조와 틀은요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야를 좀 확장해 가지고 거시적으로 큰 틀을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부받은 교환 있잖아요. 그 배부받은 교환을 참고용으로 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용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강의를 다 들으실 때쯤 되면 연습용으로 빈칸들을 또 뚫어서 한번 더 자료를 드릴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좀 활용하시면 그러면 이제 좋은 시간이 또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이 단원을 한 타이밍에 하나씩 이렇게 구성해서 총 10장이니까 10타임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그래서 강의가 되게 짧고 어떤 건 좀 길고 이렇게 될 거예요. 평균 잡아서 한 40분 안팎 이렇게 정도 되게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 일반 구조와 틀 금융경제 일반에서 첫 번째 단원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원 딱 봤을 때 뭘 공부했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일단은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융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여기 출제가 되게 많이 되냐, 되게 많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요. 보세요. 국민경제 순환과 금융 역할, 그러면 금융이 뭐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밑밥을 빡 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험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금융 경제 지표로 가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금융 상품들 다룰 때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금리란 말이죠. 금리. 얘가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환율 부분도 우리가 이제 모르면 안 됩니다. 저것도 이따 그럼 출제가 되는 그런 정도 주제가 되고, 주가는 주식 파트가 뒤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구분과 기능 유형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튼 이제 중요 포인트 두 군데를 딱 집어드렸고, 나머지는 약간 좀 뭐 격가지스럽게 이렇게 보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죠?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그래 뭐 첫 번째 단어는 금융경제 일반이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민경제를 끌어냈지. 국민경제를 끌어냈는데 국민경제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주체가 셋이었어. 가계, 기업, 정부가 있고, 여기다가 추가한다면은 뭐 이제 해외, 외국 같은 이 경제 주체를 하나를 추가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들이 뭘 가지고 노냐면 재화의 형태인 것과 그 다음에 서비스의 형태인 것을 가지고 놀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계기업, 정부, 해외, 그리고 이제 재화와 서비스, 요렇게 해가지고 이 국민경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순환한다라고 해가지고 가계와 기업이 있을 때, 아니 이들이 막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이렇게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도 만나지만은, 그렇지만은 둘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만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경제 주체와 두 개의 시장, 요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깝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가 너무 힘이 세. 기업이 가만 냅둬 보니까 기업이 너무 힘이 세서 여기에 이제 정부가 끼어드는 거죠. 정부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뭐 전부 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해외라는 경제 주체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민 경제와 주고 받고 하는 관계를 또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뺑글뺑글 돌더라. 거기에 정부가 좀 껴서 영향력을 미치더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금융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경제 순환이 있을 때 이 순환에 따른 피다, 피. 순환을 잘 하게 하기 위한 블러드, 피예요, 피. 금융이.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융의 역할이다 그러면 이게 잘 흘러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기업은 자금의 대체로는 수요자 입장이 돼가지고 돈을 충당받아서 그걸로 투자하고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창업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것이고, 가게다 그랬을 때에는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위치에 주로 쓰는데,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하면서 뭔가가 떨어지죠. 플러스 알파가 생겨. 이 돈이 새끼를 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금융투자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경제순환, 금융의 역할,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런 거 공부했지?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이 경제순환하고 금융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면, 야, 우리가 이제 그 금융지표들은 좀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흐름을 잘 파악하려면, 그리고 전망해 보려면, 적어도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떨어졌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금리의 종류부터 좀 깨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추 이제 좀 이따 열면 딱 보일 거예요. 보일 텐데, 우리가 금리의 종류다 그랬을 때 특히 뭐 딴 거보다도 단리와 복리 같은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금리의 기준, 준거가 되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여기 정부가 끼어드는 거죠. 정책금리로서 기준금리를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명목금리도 있지만은, 명목상의 금리, 상품에 적혀 있는 그냥 표면상의 금리, 표면금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실질금리라고 해가지고요, 피셔방 정식을 또 공부했잖아요. 실질금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돈의 흐름에, 돈이 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의 흐름이 또 금융이고, 그러면은 돈의 흐름인 금융을 이해할 때 금리가 올라가거나 낮아지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하고의 거래도 있기 때문에, 해외하고의 거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돈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환율도 좀 보자,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게 기업이 자금을 땡겨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금을 땡겨갈 때 특히 주식을 발행하고 거기서 자금을 땡겨가는 이 주식회사 형태, 이 법인으로서의 주식회사 형태가 잘 굴러가야 거대 자본이 형성되어서 거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단 말이에요.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작은 어떤 자영업자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법인 사업자들이 자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도 함께 들여다보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환율, 주가 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으로서 이 금융시장의 구분을 해보고 그 기능과 유형, 이런 것들을 나눠보겠다. 금융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 그것이 이제 시장, 금융시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나씩 단추를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거기서 국민경제 순환을 열었어요. 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기 단추. 딱 열었다. 여기 클릭, 딱 이렇게 한 겁니다. 딱 열렸어. 그랬더니 경제 주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아까 우리가 머리로 떠올려 보면서 제가 막 좀 적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딱 첫 페이지 보고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프린트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는 아니고 쫙 펼쳐져 있는 형태의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첫 번째 단 이렇게 쭉 읽고, 두 번째 단 읽고, 세 번째 단 읽고,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오셔도 좋아요. 국민경제 순환 그랬을 때 경제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객체로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가 되고, 이 안에서 경제 액션이 있죠. 행위가 있는데 생산, 지출, 분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이다 그러면 누가 이 생산의 주체냐? 생산은 이렇게 기업하고 딱 매칭이 돼야 되고, 지출은 가계 쪽하고 주로 매칭이 돼요. 정부는 두 가지 다의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배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가계가 생산 요소를 기업에게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 요소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분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과정은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이다라고 해서 그게 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생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같이 또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 측면으로 봤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GDP 규모로 보면 됩니다. GDP다 그러면 국내 총생산 이렇게 했던 거죠.
국내 총생산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1인당 GDP 규모를 봤더니만은 1인당 GDP 규모가 35,000달러 수준이 넘어갔죠. 36,000달러 뭐 이렇게 나오던데 뭐 어찌됐거나 우리는 기차는 진짜 앞으로 갑니다. 기차는 굴러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성장해 왔어요. 잘 성장해 왔고 그러고 보니까 1인당 GDP가 이제는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이제 진짜 그야말로 선진국 반열이다. 이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들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선진국이다 그러면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대요. 그러면은 잘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GDP 국내 총생산으로 생산국민소득을 따져봤는데 근데 이 돈이 다 어디 가겠어요? 이걸 벌었다는 거잖아요. 벌었다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가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 국민소득이 나오는 거죠. 지출 국민소득이다 그랬을 때는 가계에서의 민간 소비 영역이 있고 가계 소비가 있고 가계 지출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간 이 기업에서의 투자도 일종의 요게 이제 지출로 잡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부문에서의 지출도 있는 것이죠. 정부 지출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출하면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다 쓰니까 수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정확하게는 순수출 이런 개념이 나와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여기 분배국민소득이다 그러면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는 지대나 임대료가 됩니다. 지대,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는 이자와 그 다음에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금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해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윤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다 나눠주고도 기업이 번 돈으로 여기 기업이 번 돈으로요 지대 임대료도 내고 임금도 주고 이자 배당금도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주고도 남은 거 순수하게 남은 것은 기업이 할당받는 몫이에요. 그걸 이제 이윤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다 그것이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금융 단추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금융이 뭐야? 이렇게 단추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자금의 융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의 융통.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었죠. 화폐라는 말이 나오면 화폐는 이꼬르 그냥 돈이에요. 돈 그 잡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요 화폐의 유통입니다. 화폐의 유통인데 보통은요 량으로 따져요. 이거는 원래 양으로 따져요. 그래서 M1, M2, M3 경제학에서 뭐 그렇게 나눠요. M1, M2, M3 그런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경제학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통화는 저렇게 양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 나오는데 금융이다 그러면은 이건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돈의 흐름. 그걸 우리 교재에서는 자금의 융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기업 정부가 또 이 금융에서도 다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해외 빼고 일단 해외도 금융에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 교재는 거기까지는 확장시키지 말고 일단은 가계기업 정부에다가 금융회사 하나 넣자 이렇게 된 거죠. 금융회사. 이 기업들 중에 한 종류일 수도 있죠. 금융회사가. 그렇지만은 따로 보자. 금융에 있어서만큼 금융회사는 좀 반란해서 따로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금융회사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개, 매개하는 역할을 하더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금융 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랬을 때 개인 간 자금 거래를 중개해 준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이죠.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 했기 때문에 자금 거래 중개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정보 탐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이 금융이 절감시켜 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수요자, 공급자 찾아가지고 만나라. 그러면은 만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금융이 있고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탐색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가계에 대한 자산 관리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저축이 있죠? 예금을 하는 거예요. 예금, 저축이 있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투자가 있는 거예요. 금융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기업의 투자 말고 금융투자를 말하는데
투자다라고 하면은 예금 이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금 이외에 여기서는 이제 주식 투자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더라. 뭐 그리고 간접 투자 방식으로 펀드 같은 걸 투자할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흘러다닌다는 것이 가계 입장에서 보면 돈을 굴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또 가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금융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돈이 딱 막혀버리면 우리가 혈전이 생겨서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사람이 쓰러질 수 있잖아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잘 흘러다녀야 그래야지 건강하게 신진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험관리 수단이 된다. 이거 뭐 해지 이런 말 썼죠. 그죠?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금융경제 지표들로 가서 보면 이제 금리가 있어요. 금리가 있는데 금리의 결정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금리가 이자율이라고 했는데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하면은 자금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이 있죠. 공급이 있을 때 만나는 점 있잖아요. 따따따따따 여기가 이제 금리예요. 금리, 이자율 요게 됩니다. 원래 이쪽에다가 가격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여기가 이제 자금의 거래 수준이 되는 것이죠. 거래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고 종류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이거 계산 꼭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별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리의 마법 같은 거, 치리법칙 같은 것도 떠올려 보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고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그랬는데 여기서 실효금리는 표면금리에서 여기서 이제 세금 있잖아요. 세금, 이자 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세금 등을 뺀 거. 요게 실효금리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수익률은 앞으로 불려주는 거고 할인율은 원금에서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할인율을 수익률로 전환해 주는 거. 요런 것들 한번 좀 고민해 하시면 돼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한국은행이 하고 한국은행 산하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금통위가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 연간 한 8차례 정도 열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목표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 기준금리로 요즘에 삼고 있는 것이 RP예요. RP 환매 조건부 채권. 여기에 딱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입해서 이것이 단기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파급해 나가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에서 형성된 요건 진짜 시장금리죠. 딱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정책이 개입하지 않는 금리. 그런 것들을 보시고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는데 명목금리는 얘는 명목이라는 말이 나오면 명목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목금리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명목이란 말이 나왔으면은 요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고려가 있다 없다? 물가에 대한 고려를 안 해. 물가는 변하거든요, 항상. 화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다는 건데 물가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변하더라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포함해. 물가 변동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게 명목, 금리. 그리고 물가 변동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가 변동치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고 실질금리다 그럴 때 실질은요. 물가에 대한 고려가 있다 없다? 물가에 대한 고려가 있다. 있어가지고요. 이거 물가 변동치만큼을 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 변동한 거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불포함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피셔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피셔 법칙, 피셔 방정식이 나왔는데 명목금리는요. 실질금리에다 물가 상승하고 그냥 덧붙여 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따로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됐죠?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어떻게 한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는 개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 변동치만큼을 발라내면 실질금리가 나오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근데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거예요? 실질금리예요.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내가 이득을 얼마큼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따지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죠. 환율로 가봅니다. 환율도 원화 외화 교환 비율인데 옛날에는 이제 국가가 정부가 결정을 하는 고정환율 제도였다가 변동환율 제도로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고 요즘 변동환율 아니면 미국이 두드려 팹니다. 예? 미국이 막 시비 걸어서 경제적으로 두드려 패잖아요. 나라들을. 우리나라도 거기 좀 얻어맞는 대상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미국한테 흑자를 보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 흑자를 본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 적자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막 이제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 국익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휘두르고 다닙니다. 그런 속에서요. 미국이 원하는 저 변동환율 제도를 우리가 거절한다. 그러면 미국한테 또 두드려 맞습니다. 원래 두드려 맞던 거예요. 그건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원래. 왜냐하면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고 이걸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미국한테 유리한 구도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나쁜 국가로 막 찍고 압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변동환율 제도를 해가지고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르고 요 수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여기 금리 수준이 금리래 환율 수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까요? 시장의 원리가 이렇게 반영되고 여기가 현재의 환율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여기서 변동환율제도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와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보는데 결정될 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결정될 때에는 자 이제 여기가 수요죠. 여기가 공급이죠. 그래서 수요가 증감할 거 아니에요. 증감. 그리고 공급도 증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증감 이렇게 할 텐데 수요가 증감한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늘어나면 얘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여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수량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었어. 그러면 그래프를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나는 지점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디로 가요?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만나는 지점이 위로 갔죠. 위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율 상승이에요. 환율이 상승한다. 그런데 수요가 감소하면 여기 수요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만나는 지점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하락이 아니라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증가하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그럼 만나는 지점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도 환율 하락이에요. 환율 하락. 그런데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하죠. 만나는 지점 보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환율의 상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요 공급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수요와 외화에 대한 공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 이런 이제 증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을 물어보고 환율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를 물어보면 이 이치대로 따지시면 되고요. 이렇게 변했을 때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환율 상승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의 측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수요의 측면이 이제 유리해지냐 불리해지냐라고 했을 때 수요의 측면은 불리해져요. 왜냐면 환율이 올랐으니까 1달러 구할 때 우리나라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리하죠. 근데 이제 공급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 측면은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예요. 공급 측면은 유리해진다. 공급 측면은. 됐죠? 공급 측면은 유리해진다.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에다 물건 팔고 돈 벌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을 많이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하락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수요 측면은 유리해집니다. 돈을 조금만 구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 측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공급 측면은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 측면은 불리해진다. 됐죠? 공급 측면은 불리해진다. 자, 공급 측면에서는 달러를 벌어와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를 얼마 안 바꿔주는 이런 상황이 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에 관련된 단추를 열어봤습니다. 그럴 때요, 주식,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요, 이 크게 보면 의결권과 배당권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그 법인의 주식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수익이 났을 때 수익에 대한 배분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배분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당한다고 하죠. 그죠? 배당한다. 그래서 이 배당권을 행사해서 배당을 해서 받아가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아무튼, 회사 수익의 배당이에요. 배당이고, 회사 수익을 나눠 갖는 거고요. 시세 차익이다 그랬을 때는 저거는 좀 다르게, 요거는 이제, 자본 이익을 거두는 거죠. 자본 이익.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은, 샀다 팔았다 했을 때에 이제 차익을 거두는 거죠. 시세 차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가격에서 팔았을 때의 매매 차익, 매매의 차익을 걷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수익은 기업의 수익이 아니고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기업의 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얘기로 말씀드렸고, 여기서 수익은 주주의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주주의 수익은 그러다 보니까 회사 수익을 나눠받는 배당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그 주가 변동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자본이익을 또 얻어갈 수도 있더라.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체가 조금 달라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보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발행시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IPO 같은 거 얘기도 했었고, 그죠? 그랬고, 이제 리스팅, 상장 같은 것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서는 주식과 관련해가지고 또 유상증자도 가능하잖아요. 유상증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IPO, 상장, 유상증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유통시장이다 그랬을 때는 장내 유통시장과 장외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건 이미 이렇게 발행된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사고 팔고 장내들끼리 사고 팔 자유가 있으니까 사고 팔고 하는데, 장내 유통시장의 유가증권시장과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장외 유통시장에 KOTC 시장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이렇게 정리했던 거 확인해 보시고, 주가지수 단추를 또 딱 열어보면, 주가지수에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200 지수, KRX 1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것들이 있더라. 글로벌로는 MSCI 지수, 우리나라가 저희 편입되고 싶어서 되게 노력 중인데, MSCI 지수, 그 다음에 FTSE 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멈췄다가 공매도를 다시 재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이게 약간 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공매도가. 공매도는요, 자기 주식이 없는데 주식이 있는 것으로 가상해가지고 막 거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 이해하려면 또 그것도 한참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그래서 한동안 금지시켜놨거든요. 근데 그게 글로벌 기준에 안 맞는다 그래갖고 MSCI 지수에서 우리 거를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넣어줄까 그러다가 뭐 밀어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도 재개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글로벌 지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주요국의 지수 이런 것도 뭐 시험에서 크게 다루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지수 정도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주요국의 이 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굳이 또 우리가 또 좀 눈여겨봐둔다면 미국이겠죠, 역시나. 그래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와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있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쟤네들은 평소에도. 그리고 이제 이제 지수를 만들어냈을 때 저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만들어냈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뉴스 듣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런 것들 아주 자주 듣는 용어들입니다.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단추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금융시장을 구분할 때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느냐, 그 경로에 따라서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자금은요, 주식회사의 주식회사의 내부라고 봐야 되죠. 주식회사 내부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요, 회사 내에 유보시켜 놓은 사내 유보 이윤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외부 자금이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돈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여기에서 바깥에서 직접 땡겨오기 때문에 주식회사 밖에서 가져온다면은 뭐 이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차 입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의 발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채권의 발행 같은 것도 있죠.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외부 자금을 이렇게 땡겨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금융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중에서 나머지 세 개가 다 들어가요. 여기에 사내 유보 이윤이라든가 주식 발행이라든가 채권 발행 같은 게 여기 이제 직접 나서서 돈을 땡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간접 금융에는 차입금이 있죠. 차입금. 은행을 거쳐서 은행의 판단에 의존해서 금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간접 금융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이 금융시장이 있음으로써 위험을 해칭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금융시장 발전하면 돈을 여기저기로 분산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분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비용과 시간의 절감, 그리고 또 이제 금융시장은 규제 시장이에요. 정부가 엄청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율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을 보면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1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금융에서는. 그래서 1년까지는 단기 금융시장, 그 넘어가면 장기 금융시장 이렇게 많이 나누고, 채권 시장이냐 주식 시장이냐 이렇게 상품의 종류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아까 이건 앞에서 봤죠? 발행을 하는 시장이냐 유통을 하는 시장이냐 요거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시장이냐 비공식적인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것이냐, KOTC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일단은 정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쭉 한번 리마인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네, 이제는 좀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시야를 좀 확장해서 그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2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